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80회 방송 1부 시작하겠습니다. 문쌤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호십니다. 문쌤님 오랜만에 봬요. 네, 한 달 정도 된 것 같네요. 벌써 한 달 됐어요. 네. 저 2월 6일 날 뵀으니까 3월 5일. 시간 잘 간다. 시간 잘 가죠. 오늘 별- 3월 5일이죠, 그렇죠? 네네. 오늘이 경칩이기도 한데 오늘이 대표님 아마 기억 못하실 거지만 제가 자잘한 걸 다 다이어리에 써놓은 사람이라서 오늘이 저희가 3월 16일이면은 저희 아날람이 리리즈한 지 딱 첫 방송한 지 4년째잖아요. 네. 근데 오늘 3월 5일이 첫 녹음한 날이거든요. 첫 녹음한 지 4년째 되는 날이에요. 그날에 제가 와서 네. 뭔가 영광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녹음을 미리 쟁여놓은 게 많아가지고 이 방송이 지금 3월 초에 되는데 4월 초에 올라갈 텐데. 4월 초에 올라갈 거예요. 매일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는? 이제 매일 올릴까 그냥. 불가합니다. 이게 쌓아놓으니까 좋더라고요. 네, 그러합니다. 약간 그래서요. 네. 코로나를 뚫고 이렇게 이 방송이 올라갈 때쯤엔 이 얘기가 무색해졌으면 좋겠네요. 그러게, 그러게요, 진짜. 그러게요. 네. 어쨌든 코로나를 뚫고 우리 자가격리 중이신 문세님. 문세님과 이 대표님 두 분 자가격리 중이신 두 분을 제가 뵙고 있어요. 저는 평상시에도 늘 자가격리였기 때문에 딱히 모임이 다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퍼요, 지금. 사실 저희도 모임하려고 설문도 돌리고 했는데 맞아요. 3월 달에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있는 모임도 다 미룰 판에 새로 하기가 힘들어서 네. 좀 더 있다 하는 걸로. 뭐 이렇게 힘 빠지는 얘기가 이렇게 어쨌든 오늘 문잼일 만나서 나 이제 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오늘 할 얘기는 문쌤님의 그 일단 마르크스 얘기보다는 또 문쌤님이 일종의 그 정리해 주시는 어떤 뭐라고 할까 이거를 오늘 종합편? 그렇죠. 근데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럼요. 뒤로 가면은 한 번에 그쵸. 쫙 종합되는 일종의 비키 스토리 약간 그런 거죠. 통사 통사. 통사죠. 뭐냐면 이게 왜 그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 옛날에 이제 학교 때만 이제 역사 잠깐 공부했던 그런 세계사 국사책 이런 거 보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 시기에 유럽은 뭐 했지? 그렇죠. 이런 거가 그렇죠. 연결 잘 안 그렇죠. 되잖아요. 그쵸. 임진왜란 시기에 미국은 뭐지? 뭐 이런 거 연결 잘 안 되는데 그래서 그 예전 배경에 막 30년대 배경에 외국 드라마 보고 있으면 현타 와요. 저때 우리 조선은 이러고 맞아요. 있으면 그러니까요. 너무 풍요롭고 막 화려하고 이런데 우리 조선은 저때 이 생각하면은 갑자기 급 현타 와요. 그 옛날 영화 레미제라블 있잖아요. 네. 딱 시작할 때 그 거대한 배 딱 보잖아요. 음. 딱 보는 순간 조선은 저거 만들 수 있나? 약간 저는 그 배 보면서 진짜였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거는 CG 같은데. 배 자체는 CG일 수 있지만 그 배가 그 당시에 없진 않았겠지. 내 말은 CG적인 상상력이다 이거지. 더 크게. 굳이 더 크게. 뭐 약간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때가 이게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영국과 프랑스가 막판에 패권 경쟁하는 그 막판이라 가지고 좀 재밌어요. 네. 큰 배는 다 사라졌을 때일까요? 그러면 있지 전쟁하느라? 않았을까? 오늘 그 얘기 아마 좀 더 네. 나올 거예요. 일단 오늘은 좀 즐거운 일종의 이것도 빅히 스토리죠. 통사로 여러분이 세계사의 그 흐름을 한번 쫙 보실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 뭐 늘기 했죠. 아주 귀한 시간. 그 전에 저희가 드릴 말씀은 일단 저희 페이스북 페이지, 유튜브 뭐 다 놀러와 주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팟빵 많이 놀러와 주세요. 그리고 저희는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저희가 계속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날 방송 안 올라가면 그냥 후원이 없나 보다 하세요. 그냥 통장이 이제 잔고가 비었구나. 그렇죠. 좀 이게 방송이 쉰다. 그러면 이제 뭐 또 제가 잠깐 저도 이제 풀을 캐러 잠시. 근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특히 저 같은 프리랜서들은 주변에 일이 진짜 많이 없어요. 맞아요. 솔직히 그래서 난 이 와중에도 후원을 주시는 분들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한 거죠. 이게 경기가 좋을 때면 저는 직장인이라도 네. 뭔가 이게 확실히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직장 갈 때마다 뭔가 누구라도 걸리게 되면은 사실 내가 걸리는 건 사실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이랑 회사가 걱정이지. 사장님이 걸려야지. 우리가 걸리면 누구라도 걸리면 역적되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런 그렇죠. 조마조마한 마음을 그렇죠.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빨리 경기가 좋아져야 저희한테도 드디어 백지수표라는 게 좀 도착하고 그럴 텐데 책이라도 한 권 더 사보게. 책이 뭡니까? 이제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야죠. 백지수표 썼는데 반려되는 거 아니야. 백지수표 쓸 때마다 저 철컹철컹. 어렸을 때부터 고민했던 게 있어요. 이게 보통 이제 백지수표 뭐 1000억 하면 1000 이렇게 적자. 그게 그러니까 111 9999로 채우는 게 나을까? 1000으로 채우는 게 맞나?
뭐가 더 그런 생각을. 그 모순 있잖아. 뭔지 아시죠? 999억보다 1000억이 많은데 그럼 1000억을 짓는 건 9,999억이 낫잖아. 근데 그럼 1조인데 그 어떤 그래서 뭘로 저거 백지수표 받으면 뭐다 이런 고민했었거든 어렸을 때. 정말 생각이 많은 어린이였군요. 이거 초등학생 때 하던 고민이야 이게. 애기를 이렇게 자꾸 눕혀만 놓으면 안 돼. 그래서 애가 뛰어도 놀고 아니야. 그래야지. 애기를 눕혀놓고 드라마 같은 걸 자꾸 보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드라마에서 왜 무슨 백지수표 그렇죠, 주고 막 이런 거 그렇죠. 하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난 저기 얼마 적지 하고 이제 생각을 하는 순간 그날 밤은 잠은 다 잔 거지. 어쨌든 저는 저희가 그걸 꼭 한번 내 돈으로 때리는 거. 예전에 참 그 얘기 한번 하셨었죠. 네, 그죠. 그리고 다시 죽을 거예요. 때렸으면 나한테 줘야지. 때리고 죽고. 제가 아유. 얘기했잖아요. 주면 저 맞을 용의가 있다고. 이분들이 우리 아날람 초창기 때 제가 했던 것 같은데 뭐요? 그게 아니 돈으로 왜 때려요. 트렁크 같은 거에다가 아예 그냥 이렇게 돈을 들고 가서 혹은 카드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걸 해서 이렇게 맥값으로 이건 실제 있던 일이라서. 그러니까 네. 그분이 나랑 곤란하네요, 진짜. 비슷한 뭔가 있는 거지. 곤란하네요. 왜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저도 내 맞는 거 아닌가 이 방송 때문에 지금. 트위터나 페이스북 보다가 메신저로 말을 거는 거죠. 저 안녕하세요. 저 잠깐 아날람 이 대표라고 하는데 잠깐만. 그다음에 넌 좀 맞아야 되면서 대당 1,000만 원씩 줄게 이러면서 일로 와. 입 꽉 깨물어. 그런 어떤 금방 파산하실 것 같은데. 제가 관리하는 걸로. 공공통장은 제가 관리하는 걸로. 근데 그게 제가 해보니까 저 파산 안 할 것 같아. 제가 힘이 약해서 한 2대 때리면 헉헉 되면서 됐어. 이뤘다. 모든 걸 다 이뤘다. 들어가. 너무 허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게 힘이 뻗친 사람이 한 10대 막 20, 30대 때리고 가져가 이러겠지만 뭐 괜찮습니다. 그렇군요. 네. 맞는 사람도 기분 나빠서 안 맞을 것 같아요. 대출은 갚을 만큼 때려줘야죠. 어쨌든 저희가 백지수표를 기다리는 그날까지 저희는 방송을 계속하도록 기다리긴 하겠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있죠. 받는 그날까지. 그렇죠. 받는 그날까지. 네. 사실 4년째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좀 있으면 이제 180회잖아요. 이번이 180회. 네. 그러니까 되게 그쵸. 오랜 세월을 하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카운트 안 된 회차도 우리 초반엔 한 2개인가 있었잖아요. 예. 그거 생각하면 진짜 많이 했죠. 네네. 그럼 어쨌든 저희는 후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부탁드리고 또 후원해주신 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해드릴 얘기는 저 멀리 유럽에서부터 중국과 몽고와 중국과 몽골은 유럽이 아니지 않나요? 에서부터 에서부터. 중국과 몽고와 여기 일본과 미국과 이 모든 사람들이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류의 얘기인데 제가 오다가 그런 농담을 생각해봤습니다. 지금의 코로나 전국, 중국의 코로나 대약진과 일본의 코로나 총옥세 사이에 낀 한국은 세국 정책이냐 아니냐로 지금 한창 싸우고 있는 그 시기에 이게 다 역사가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한국은 지금 세국 정책을 했어야 했다. 혹은 그건 별로 의미가 없었다로 싸우고 있고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 뭐라고 해야 될까? 세국 정책을 옛날에 해봤는데 별로 효과가 안 좋아서 안 해봤다에 가깝다면 일본은 총옥쇄, 중국은 대약진. 일본은 정말 충격적인 거. 정말 네. 충격이었어요. 정말 충격. 네, 깜짝 놀랐어요. 자, 어쨌든 모두가 동북아가 각자의 스타일대로 코로나를 이겨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정말 이 빨리빨리가 이제 뭔가 대충대충이라서 좋지 않은데 지금 저희 하는 거 이 빨리빨리 생각해 보면은 좋다. 그 뭐 모든 것이 역시 나쁜 면만 있지 않다. 맞습니다. 방역에서 우리가 가장 선진을 길을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해요. 이럴 때 또 국뽕이. 뽕이. 이거 정말 차도 돼요. 진짜로. 그럼 또 이제 저번 주에 이어서 한류 또 페라사이트, 암페타민, BTS, 팬데믹.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니야, 죄송해야 돼. 반성하세요. 어쨌든 그런 어떤 그 각자의 그 세계관, 저희가 지금 농담을 했지만 옛날 역사 갖고 농담한 건데 이런 농담이 이제 자연스럽게 나오실 수 있을 만한 교양을 여러분에게 드리기 위해 문쌤님이 한 달 동안 집에 계시라고 했더니 또 칼을 갈고 아니 할 게 없으니까. 큰일이야. 40페이지였던 거를 줄여서 뭐 게임이라도 소개시켜드려야겠어? 안 되겠어요. 정말. 맞아요. 저 게임을 안 하니까 네. 할 게 없어가지고. 게임이라도 뭐 하나 해야지. 안 되겠어요. 문쌤님에게 그래요.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게임을 한번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분이 책만 읽으시니까. 안 되겠어. 그래서 어쨌든 들어보시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니까 네. 되게
재밌는 반응들도 있었고 좋은 반응도 있고 나쁜 반응도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쉬는 동안에 댓글들을 이렇게 쭉 한번 봤어요. 댓글들 보니까 내가 어때 방송할 때 좀 전달하려고 그랬던 게 잘못 전달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이렇게 총괄을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방송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잘못 이해하신 학생들을 위해 아니 학생들이 아니고 다시 이게- 수업하겠다. 이게 제가 뭐 혼낸다고 하시는 분인데 혼내지 않습니다. 1학기가 끝났지만 다시 수업하겠다. 아니, 이해할 때까지. 댓글 중에 그 댓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이 책 읽어주시는 느낌 같아요. 정말 사실 하루 동안 책을 못 읽을 정도로 상처를 받았던 그 댓글입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에서 교수님들한테 맨날 뭐라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화내다 보니 담더라. 이런 교수님, 거면. 이게 지금 내가 돈 내고 낭독회 들으러 왔냐고. 그러면 이 교수 박 교수잖아요. 그냥 이씨 박씨 되는 겁니다. 막 이러면서. 이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어머 우리 문세님 우선 수업을 못 하겠네 이런 이렇게 수준이네요.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약간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아무튼 아무튼 뭐 돌아와 보자면 그러니까 그 한국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가 없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변한다는 거죠. 계속해서 변하고 또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은 그럼 이게 왜 변하는가? 물론 대부분의 지정학은 사실 주변국들 간의 어떤 관계랄까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건데 근데 사실 뭐 중국 정도 되면은 어디에 갖다 놔도 그렇죠. 지정학적 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거고 한국은 사실 주변에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미국도 있고 뭐 이런 주변국들이 있다 보니까 이들 간의 관계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변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 사실 첫 번째로 일단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생기려면은 대립하는 어떤 두 집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적어도 어떤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복수의 어떤 집단들이 있어야 한국을 수단으로 이용하겠죠. 그 한국의 가치가 높아지겠죠. 근데 이제 사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1945년 당시에는 그 한국의 어떤 한반도의 어떤 지정학적 가치가 사실 그렇게 높지 않았다. 스탈린은 사실 극동 쪽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는 편이었고 또 미국은 사실 일본을 방어하는 거에만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건 당시에 중국이 아직 공산화가 안 됐다는 거죠. 네. 네. 공산주의가 아니다 보니까 여담이지만 이것도 여담인데 여담에 여담을 하는 건데 당시 아직 그 장제즈가 아직 멀쩡히 있을 때 살아 있을 때라고 하면 안 되고 멀쩡히 집권하고 있을 때라 중국에서 그리고 스탈린도 사실은 장제즈를 밀어주지 공산당을 안 밀어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반성문 써요. 음. 스탈린이 마오한테 이제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사실 한국의 가치는 그렇게 없는 편이죠. 왜냐면 일본은 미국이 점령했고 중국은 이 자본주의 쪽에 가까운 쪽이고 이러다 보니까 또 소련도 그걸 인정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굳이 그렇게 강하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이나 미국이나 빨빨 나가려 그랬고 사실 그런 의미에서 조금 지정학적 가치가 낮아져 있다가 이제 높아지는 게 왜 높아지냐면 이것도 좀 그렇긴 한데 스탈린이 좀 자존심이 상해요. 무슨 말이냐면 남하 정책을 여러 가지로 펼치는데 유럽에서도 다 맡겨 원래 리비아를 가져가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리비아는 북아프리카거든요. 네. 그럼 리비아를 가져가면 스탈린이 흑해하고 지중해가 소련 거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처칠이나 루즈벨트 이걸 결사적으로 막거든요. 또 그래서 실패했으니까 일단 그럼 동쪽에서 일본 쪽 북쪽을 달라 그래요. 네. 왜 그러면 러일 전쟁 때 패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만회를 하려고 그쪽으로 달라고 했다가 원래는 사실은 스탈린이 일본의 분단에 개입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미국한테 맡겼죠. 네. 이러다 보니까 스탈린이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전략을 바꾸는 게 북조선과 만주 쪽에다가 일본이 세워놓은 엄청나게 많은 군수물자들이 있거든요. 공장이나 이런 것들이 네. 있는데 이거를 갖고 공산당을 지원해줘버려요. 그러면서 그거에 기반해서 이제 공산당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하고 함께 국공내전을 치르는 거죠. 식민지 공산화론. 그렇죠. 여긴 또 그렇게 되네요.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이제 세계사가 바뀌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한국이 사실 그렇게 큰 가치가 없는 거고 그 이후로도 사실은 조금 여담이지만 한국은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 슬픈 얘기인데 60년대까지는 사실 미국이 거의 방치를 시켜요. 왜냐면 돈을 어마어마하게 쏟아부었는데 이건 민주화된 것도 아니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는 것도 아니고 산업화가 제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게 좀 버릴 사실 생각까지 막 하다가 박정희가 적극적으로 이제 베트남 전쟁에 참여한다고 하면서부터 이제 미국의 그 세계 전략 축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원래는
항상 얘기하지만 한중일 놓고 봤을 때 대표님한테 예를 들어 한중일 중에 어느 나라 택하실래요? 일단 큰 거죠. 그죠? 중국이죠. 네. 그럼요. 그 다음에 누구 택하실래요? 그럼 일본이죠. 그죠. 큰 거 순위지 무조건. 그렇죠. 이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미국의 전략도 사실 중국에 맞춰져 있어요. 중국을 이제 까부수를 하면 사실은 인도 쪽으로 들어가는 게 제일 빨라요. 그 옛날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 필리핀 쪽을 거쳐서 그때는 식민지였으니까 필리핀 쪽을 거쳐서 인도 쪽을 통해서 이제 그 물자들을 중국 국민당한테 전달해 줬거든요. 그거에 기반해서 그 중국의 장제스가 일본하고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사실 돌아버리죠. 왜냐면 계속 싸우는 거의 물붓기거든요. 미국의 어떤 물자 능력이라는 건 어마어마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전쟁을 결심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딱 두 가지인 거예요. 첫 번째, 미국 태평양 함대가 있는 진주만을 박살내면서 동시에 필리핀을 공격하는 거예요. 필리핀을 공격해서 그 축을 끊어놓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동남아를 차지하면서 저 인도 쪽으로 해서 들어가는 그 미국의 물자들을 차단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중국이 항복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야무진 생각을 갖고 그쵸. 그렇게 세계대전에 뛰어들었던 건데 희망회로를 돌리고. 그렇죠. 나이스 트라이네요. 네. 근데 이제 미국은 호주를 통해서 그쵸. 이제 호주를 중심으로 아시아 각지에 그냥 물자를 뿌려대는 막강한 어떤 생산력이랄까 이런 걸로 망하는 건데 뭐 그건 아무튼 여담을 했네요. 아무튼 당시까지는 그렇게 한국이 그렇게 큰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감정적으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그렇다라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면 서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바뀌는 것도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을 하면 그러니까 화내실까봐 그런데 그냥 이렇게 제가 만약에 감정적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내가 산 주식. 약간 주주적 주주의 마인드. 막 내가 산 주식 이게 휴지 조각이 될 수는 없잖아. 이건 가치가 있어. 이 회사는 분명히 독자적인 기술이 있어. 그래서 근데 이제 전 주식을 잘 모르지만 주식을 하는 친구들 중에 가끔 저나 이제 박 박사한테 왜 주식계에서는 이제 연예계 주식은 이제 휴지 조각 잡주라고 표현하죠. 잡주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변동이 크니까. 변동이 크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 물어봐요. 너 뭐 아는 거 있냐? 그럴 때마다 아는 거 없고 있어도 불확실하다. 근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그분들의 우리를 볼 때 눈빛이 있어요. 방금 이런 것도 별로 지정학적 가치가 없다. 그러니까 너랑 박 박사가 일하는 이 업계가 굉장히 지정학적 가치가 없구나라는 바로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는데 업계도 가치가 없는데 내 친구인 너희도 가치는 더 없구나. 그치 그거지. 그게 이제 그래서 이 시기에 어디서 왔어요? Where are you from? I'm from Korea. 그랬더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편하다 이거죠. 이게 뭐 태거 쪽부터 곰손으로 마늘을 까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와는 짱의 나라 이런 기분으로 인식을 하면 사실 이런 식의 논리적인 흐름이라든가 이런 건 굳이 이해할 필요가 그렇죠. 없잖아요. 제가 뒤끝이 조금 있어가지고 오늘 뒤에 쪽에 가면은 네. 한국이 얼마나 가치가 없었는지 하나의 일화를 또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그러니까 약간 상처받을 거야. 나는 사실 읽으면서 약간 상처받았어. 우리 이 정도였어. 이런 상처. 예전에 없다고 지금이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문세님이 이 얘기를 약간 대본을 보다가 그런 생각했어요. 이거 뭔가 연해주를 테마를 분석한 하나 금융에서 분석한 연해주 분석 보고서 이런 거 있잖아. 곳곳에 뭔가 이렇게 나를 간 느낌이 막 보여요. 지금 오늘 대본에. 한국은 왜 가치가 없는가? 예를 들어 곱씹으면서 뭐 엔터테인먼트는 왜 휴지주의인가? 뭐 이런 분석 보고서 같아. 우리가 비하하자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어떤 유동성이 있다는 걸 이해를 하고 사실 이미 제가 다 얘기를 해놨어요. 맞아요. 옛날부터 얘기해놨던 것들. 네. 다 이렇게 흩뿌려놨던 거를 오늘 한번 걷어가는 네. 수학의 어떤 즐거움을 맛보는 그런 시간. 근데 오늘은 진짜 그런 재미가 정말 늘 있었지만 오늘은 특히 역시 여태까지 듣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회의인 것 그리고 이번 맞아요. 걸 듣고 약간 앞에 걸로 가지 않을까 약간 기대를 품고 또 들어보는 거죠. 네. 약간 그 한국의 지정학적 가치를 갖고 이용해서 자신의 의지나 목적을 관철시키는 집단들이 존재해야 된다고 거기서부터 네. 시작하자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사실 우리가 16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16세기. 왜 16세기인가 필이면 여기서부터 이제 등장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시기가 사실 제가 왜 16세기인지도 사실 얘기해놨어요. 사실 다 얘기했습니다. 얘기하셨었어요. 네. 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이라는 표현을 사실 전 좋아하지 않아요. 이 표현이 너무 이데올로기성이 강한 표현이라서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조금 순화를 시켜서 내륙 지향적인 집단과
해양지향적인 집단으로 좀 순화를 시켜봅시다.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세계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륙지향적인 집단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그런 것에서 해양지향적인 그 집단이 우위를 차지하는 걸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기점이 생긴다는 거죠. 네. 그 기점이 16세기예요. 왜 16세기일까요? 우리가 이미 얘기했죠. 몽골 제국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제가 기본적으로 세계사가 서남아시아와 그리고 그 중앙아시아 네. 그리고 중국 이렇게 세 지역이 서로 교류하면서 이걸 중심축으로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흐름이 바뀌게 된 기점이 바로 16세기고 그 16세기부터 이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어떤 자본주의 국가들 이 흐름들이 세계를 전체적으로 포섭을 하면서 동남아시아 뭐 여러 가지 지역들로 점점 넘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축이 제가 이거를 그림으로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 요렇게 돼 있던 게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렇게가 지도에 보시면은 그 땅 많은 데를 직선으로 연결하다가 그 땅 밑에 쪽 그 바다 쪽을 우회하면 위에서. 아프리카하고 네. 인도 쪽으로 우회를 해서 동그랗게 돌아가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이 16세기를 자본주의 탄생기로 봤고 19세기를 그 자본주의가 어떤 세계적인 규모로 성립하게 됐던 그런 두 번째 16세기라고 봤다는 점까지도 우리 지난 시간에 다 얘기했죠. 네. 네. 그래서 마르크스가 말하는 사회주의는 사실 이 19세기에 창조된 어떤 세계 자본주의 그거의 능력의 기초에서 새로운 소유관계를 창출하고자 하는 어떤 프로젝트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16세기가 이렇게 중요해지느냐? 왜 하필이면 16세기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몽골 제국이라는 겁니다. 네,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네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세계 시장을 형성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 몽골 제국의 세계 그 시장 형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저번 시간에 다 말씀드렸지만 네. 첫 번째는 뭐죠? 기존에 있던 내륙 그 유통망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쿠빌라이 세조가 집권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해양을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동에서부터 시작한 그 어떤 상공업 집단이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의 수도인 대도로 옵니다. 네. 이게 한 루트라면 다른 하나는 바다, 동남아 쪽을 쭉 인도 뭐 동남아 이쪽을 거쳐서 대도로 돌아오는 중국 남부 지방을 거쳐서 대도로 올라오는 몽골의 그 수도죠, 대도가. 그렇죠. 대도가 오늘날 북경이죠. 네. 이 북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고 도는 원환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원 모양을. 이게 그 13세기 당시에 만들어졌던 어떤 세계 시장이라는 거죠. 기본적인. 네. 그리고 이것들의 순환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점점 확대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게 당시 13세기의 세계 시장입니다. 바로 이 13세기 그럼 이게 그건가요? 이걸 통해서 수많은 뭐 무슨 아라비안 나이트, 신바트의 모험 다 이런 것들이 그 세계 교육 시장 속에서 그렇죠. 등장했던 그런 얘기들. 그거는 조금 더 앞이긴 한데 네. 10세기 무렵이긴 한데 후추가 먹고 싶어. 아, 그렇죠. 뭐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두 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시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면은 사실 상품과 물자가 순환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야 시장이 유지가 되겠죠. 근데 이걸 담보했던 게 바로 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은 사실 이게 유목 집단들이 보통 그렇지만 토지에 대한 그 어떤 직접적인 지배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자신들이 구축한 어떤 세계 시장의 순환 속에서 일종의 간접세를 걷는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의 토지로부터 나오는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걷는 직접세보다는 이제 이걸 상품 판매하는 거에서부터 오는 또 관세라든지 뭐 이런 간접세들을 더 많이 가져가길 원해요. 아,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건물주 되기보다는 그 포탈을 만든다에 가깝겠군요. 약간 그 쿠팡 같은 걸 고속도로 만드는 그렇죠. 거. 약간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럼 쿠팡이 더 정확한 건.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이제 은의 사용이 자본주의적 세계 시장의 창출로 이어진 어떤 전제 조건을 형성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말이냐면 우리가 이름이 은행인 거잖아요. 금행이 아니라. 우리 그래서 은행인가요? 은행 자체가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가장 그건 저도 몰랐네요. 그 은행이 은은자잖아요. 근데 아, 예. 그게 우리가 생각하면 더 가치 있는 더 귀한 건 금인데 왜 금행이 아니고 은행일까라고 했을 때 중국에서 이제 은을 기준으로 유통을 맞습니다. 해서 그래서 은행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이거 저도 때문인 처음 거죠. 이 얘기하면서도 저는 몰랐네요. 근데 본래 이제 세계 각지에서 금은을 사용한 건 되게 오래됐지만 지역마다 좀 다르게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서유럽 지역은 로마 제국부터 비잔틴 제국까지 근본이제예요. 기본적으로 금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국가고 이제 중국은 사실은 금은을 대외 무역에만 사용하지 사실 실생활에서 거의 사용 안 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제 중앙 집권된 그런 국가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 전제 국가가 발행한 동
우리가 금은동이라고 하죠. 네. 구리. 네. 구리에 기초한 동전을 많이 이제 주로 사용을 하고요. 이제 그 아까 말했던 서남아시아, 이쪽 중동이나 유목민 지역에서는 여기가 이제 주로 은을 씁니다. 이 은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교육이 좀 어려워요. 그쵸. 각자 사용하는 것 가치 다르고 호환을 예, 어떻게 그쵸. 해야 될지 모르니까요. 맞아요.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데 이걸 한 방에 정리해 준 게 몽골 제국의 세계 정복입니다. 역시. 그리고 은으로 딱 통일시켜 버리는 거예요. 역시 패야 돼. 말 안 들을 때는 맞습니다. 말할 때 일단 패서 통일을 시키고 다 똑같이 따라해 이렇게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이제 모두가 다 은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러한 은의 사용에 기초해서 이제 나중에 대항해 시대나 이런 게 생기면서 유럽이 그 아메리카를 정복을 하잖아요. 네.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본에서 은광이 터져요. 네. 그 이게 스페인 은이라 그래서 저 남아메리카에서 스페인을 거쳐서 은이 유통되고 일본에서 이제 은광이 터지고 거기에 이제 조선인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기술력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건데 아무튼 그 은광이 터지는 것들이 세계사적으로 유통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몽골 제국이 만들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몽골 제국 은의 은본위제라는 걸 세팅을 딱 깔아놓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은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기초해서 전 세계적으로 은의 세계사적 흐름이 이제 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몽골의 위대함을 찬양하기 위해 태무진 투덕한 시리즈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복습해서 들으시는 것도 그 위대한 제국이 어떻게 탄생했는가. 쥐잡아 먹던 천민 주제에 수렵체집민. 어떻게 이렇게 세계 지존이 되었는가. 근데 지존이 되는 건 안 나오고 자기가 그 동네 지존되는 걸로 해서 우리 얘기 끝나지 않았나요? 그죠? 그걸 거기를 이제 통일하는 걸로 통일하는 끝났죠. 걸로 네. 아쉽네요. 칸이 되는 걸로 끝났죠. 칸이 네. 네. 그 뒤가 중요합니다. 네. 그 뒤는 이제 저희 홍 작가님 쓰기가 좀 난망하다 하셔서.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이 은의 세계사적 이동 속에서 일본이나 유럽 같은 변방 국가들이 중국의 상품을 막 소비하는 거예요. 은을 갖다 주면서 너네 은 필요하지? 상품 줘. 막 이렇게 쓰다 보니까 점점 이제 수입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은이 줄어들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나중에. 그렇죠. 화수분도 아니고. 그렇죠. 화수분도 아니다 보니까 이제 줄어드니까 자기네들이 그걸 대체하기 위해서 막 어떻게든지 경제 발전이 이루어다 보니까 역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 유럽과 일본의 어떤 세계사적 성장이랄까요? 중국을 능가하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나면서 축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유럽에 더 이상 중국이 필요 없는 거죠. 아,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자본주의 발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세계사의 중심축이 내륙 지향에서 해양 지향으로 바뀌는 과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몽골 제국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좀 더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원나라는 이제 기본적으로 토지라고 하긴 좀 아무튼 정착 지향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수렵 유목민답게 좀 이동 지향적이고 좀 상업 지향적인 그런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 자신들이 형성한 세계 시장에서 그게 계속해서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귀족이나 왕족들이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대주주 역할로. 투자를 해서 그런 상단들이 이윤을 가져오면은 그걸 나눠 가져요. 그리고 몽골 제국의 가장 큰 황제죠. 사실상 네. 여러 칸들이 있는데 그 대칸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리가. 그 대칸이 이제 각지에서 그렇게 들어온 은을 나눠주는 거예요. 다시. 다른 칸들한테 나눠주면 칸들이 거기서 또 소비를 해서 다시 이게 통합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세계 시장이라는 시스템이 계속 움직이는 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체제를 유지시키는데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이러한 규모의 세계적인 어떤 규모의 순환은 현물 경제만으로는 어려워요. 그렇죠. 그 지역을 못 넘어서거든요. 결국에는 신용화폐에 의존해서 이렇게 좀 어음도 쓰고 뭐 이렇게 네. 하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신용화폐 등이 필요하다 보면 이 신용화폐 가치를 담보해주는 게 또 필요해진다는 거죠. 네. 신용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그러면 이게 그냥 종이 쪼가리가 되버리다 그럼요. 보니까 그럼 이제 우리가 물론 현대에도 달러가 가치를 갖는 건 사실 우리 근본이제였잖아요. 네. 그 이제 브레턴 우즈 체제에서 금과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게 무너졌죠. 그게 무너져서 이제 난리가 났는데 그때 미국이 한 게 뭐였냐면 이제 오펙이라 그러죠. 우리 그 네. 석유 네. 산유국. 산유국들하고 딜을 친 거죠. 석유를 달러로만 결제하기로. 그걸로 이제 사실 달러 가치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 그래서 이라크 전쟁도 이제 후세인이 그렇게 된 게 후세인이 우리 이제 달러 안 받는다. 우리 뭐 유로화나 이런 걸로 결제할래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제 미국이 이거 굉장한 안 위협이다. 되겠다. 예, 그렇죠. 그래서
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도 큰 이유 중에 하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달러로만 지불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의 달러 가치가 유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가장 큰 산유국이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그건 지금 얘기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화폐 가치가 보장되지 않으면은 아무짝에 쓸모없는 종이 쪼가리라는 거죠. 네. 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받을 수 있을 줄 알고 뭘 믿고 받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몽골 제국은 이거를 은하고 연결시켜버려요. 아까 은본이제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은하고 연결시키는 건데 우리가 이제 세계사 시간에 좀 배웠던 그 내용을 좀 상기를 해보면 원나라가 발행한 어떤 지폐, 그러니까 교초라 그러죠. 교초라든지 뭐 소금 전매에 기초한 여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화폐 가치는 사실 대부분 은혜에 결국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자면 사실 여민이라는 건 소금 전매인데 네. 그러니까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이거를 소금을 이제 주조하는 게. 많은 나라에서 그렇게 했죠. 네네. 그러니까 이거 거기 소금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소금도 결국에 은하고 바꿀 수 있을 만큼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은하고 교환되기 때문에 그 은본이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정근대 사회에서 사실 특히나 농업 사회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시장 경제가 발달하면은 이게 유동성이 너무 커서 사회가 견디기 힘들어요. 농업사회라는 거는 사람이 붙박이로 계속 있어야지 그렇죠. 유지가 되는데 유동성이 크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지면 힘들겠죠. 뭐 일할 사람도 그렇고 신분제 자체가 무너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그렇게 엄격하게 자꾸 규율을 해놓은 게 뭐냐면은 플라톤, 공자 뭐 이런 사람들이 동시대 사람들이 왜 그때 나타나냐면은 이때 이제 부족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좀 국가다운 시스템, 우리가 고대 국가라고 하는 시스템을 정착을 시킬 때 굉장히 확고한 어떤 신분제적인 어떤 신분제를 뒷받침해 주는 어떤 철학 체계 같은 게 필요한 거거든요. 네. 진리라고 하는 우리가. 네. 근데 뭐 소피스트나 이런 애들이 그런 걸 자꾸 어그러뜨리니까 그런 걸 이제 속된 말로 박살내는 그런 걸 했던 거거든요. 헛소리 말아라. 그렇죠. 왜냐하면 신분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계급과 신분 질서가 형성된 건 이제 그런 안정적인 어떤 농업 생산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인데 이게 유동성이 커지기 시작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왜냐면 당장 국가만 해도 상인들을 다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 상인들이 사실 이 당시에는 상인이라고 하지만 상인하고 강도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무장 집단으로 바뀌어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거든요. 왜 우리 옛날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요, 뭐 주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선시대 사극에서 뭐 상단을 다룬 걸 보면 상단에 반드시 호위를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다 무장을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처럼 그들이 그걸 지키기만 할지 지나간 사람을 털지 아니면 서로 싸워서 어떻게 뭐 할지 알 수 없는 거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사랑밖에 몰랐던 우리 석선호 씨가 또 생각나면서 이거 너무 옛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옛날인데. 저희가 옛날 사람이니까요. 아, 네네. 네. 저 요새 맨날 청춘의달 이런 거 봐요. 인어 아가씨 봐요.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러다 보면 이거 옛날 해적 시대도 사실 그런 거거든요. 대항해 시대 때도 해적이 많은 게 뭐 상공업하러 갔다가 뭐 수틀리면 옆에 거 터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런 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웃긴 게 나중에 상인들의 이미지도 점점 바뀌어요. 자본주의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처음에는 뭐 무장, 무례한 놈들 뭐 이러다가 점점 이제 신사로. 아, 네. 원래 좀 돈이 생기면 그렇죠. 여유도 생기고, 너무 없이 보이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지금도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황이 한번 터지면 난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이런 정근대 사회에서 그런 식의 어떤 물론 공황이 터지지는 않지만 그런 상업의 어떤 뭐 혼란이나 이런 경우 보면 사실 사회가 되게 붕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어떻게 유동성을 키울 것이냐 이런 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몽골 제국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그런 거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고민하냐면 더군다나 이때 가장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은이 부족해요. 아직 은이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은의 기초에서 화폐를 찍어내야 되는데 이걸 넘어섰을 때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실물 경제와 신용 팽창 간의 간극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 착취밖에 없죠. 아, 그렇죠. 해답은 착취밖에 없는 거죠. 좋은 시절이었네. 그렇죠. 그러니까 은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를 대체할 수 있는 여민이나 네. 뭐 이런 거 했는데 사실 교초는 종이 쪼가리기 때문에 결국엔 소금과 연관돼 있는 여민을 많이 생산할 수밖에 없거든요. 교초는 아무래도 종이니까 위조도 많을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도 당연히. 많죠. 근데 소금은 사실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은 기본적으로 한나라 이후에는 이게 염철론이라 그래서 옛날에 중국 그 한나라 시절 때 막 논쟁도 엄청 했어요. 관료들끼리. 그러니까 소금과 철을 국가가 전매를 독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염철론 그 책인데 그걸로 이제 국가를 지배하는 거죠. 사회를. 근데 이 소금을 지배하다 보니까 그걸 바탕으로 계속해서 소금에 대한 어떤
세수라 그러죠. 우리가 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그걸 바탕에서 재정을 지탱시켜 왔는데 이 몽골 제국이 세계 시장을 막 확대를 시켜가지고 이 화폐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지폐 수요가 뭐 커진다든지 아니면 뭐 재정 안정을 위해서 또 돈을 더 찍어내야 된다든지 뭐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화폐 가치를 담보하는 그 지역, 네. 그 소금을 생산하는 지역에 대한 그 수탈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폭발적으로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 사실 민중 반란이 일어나는 그 경우의 수를 크게 둘로 나누면요. 첫 번째는 종교 집단입니다. 네. 그 대부분 종교 믿다가 좀 우리도 종교가 큰일입니다. 아니죠? 큰일이죠. 네. 그 재림 예수가 오고 막 이러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아 한국에 50명이 된다며? 어이가 없네 진짜. 이제 여기 옛날 중국에서 하늘이 누러지고 뭐 이러는 그렇죠. 푸른 하늘 가고 누런 하늘이 온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종교 집단이 한번 각성하기 시작하면 박살납니다. 중앙정부가 이거 통제를 못해요. 그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이 소금입니다. 국가가 소금을 독점하다 보니까 당연하게 독점이 있으면 밀매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애들이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왜냐면 바다가 있잖아요. 소금은 바닷물 증발시키면 맞아요. 나오는 거니까 이거를 사염이라 그래요. 사염. 그래서 개인 어떤 국가가 아닌 개인 집단들이 그렇게 소금을 생산을 해서 사사로이 판매하는 만드는군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거 사염 이거를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종교 집단 아니면 염전노예야 했는데 잘 들어보니까 염전노예가 아니라 그 우리로 치면 염전노예를 부리는 그런 그쵸. 일인 거네요. 그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약간 마피아 같은 거죠. 네. 염전 마피아구나. 염전 마피아죠. 그렇죠. 염전 마피아 같은 거죠. 그 오늘로 뭐 인삼 독점 뭐 그런 걸 해야 되나요? 오늘로 치면. 그러니까 몽골 제국도 사실 멸망하는 게 딱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겹쳐서 그래요. 백령교도라는 종교 집단이 터지고 소금을 주로 생산하는 장강 이남 지방이나 이런 데서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 건데 네. 사실 여기 한 가지 더 유형이 더 있어요. 이게 중국은 그 워낙에 땅이 크다 보니까 네. 물자 이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물자 이동을 시켜주기 위해서 수나라 양제가 뭘 했죠? 치수를 했잖아요. 그렇죠. 치수하고 또 뭐 했죠? 뭐 했어요? 대운하를 팠죠. 그쵸. 운하를 팠죠. 운하를 팠죠. 근데 이 운하가 시간이 지나면 모래가 다시 쌓여요. 맞아요. 그럼 주기적으로 이걸 걷어줘야 돼요. 맞아요. 이 걷어주느라고 전국에서 사람들을 모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 모이죠. 모인 사람들이 그렇죠. 모인 공기를 사람들 하는군요. 맞아요. 그거예요. 모인 사람들 일할 때는 괜찮아. 돈 주고 일하니까. 일 끝났어요. 근데 이제 뭐 같이 밥도 먹고 뭐 좀 친해졌잖아요. 얘기. 너 어느 지역에서 왔어? 뭐 이러다 보니까 친해진 거예요. 얘네가. 이렇게 모였는데 헤어지기 싫으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큰 뜻을 품어보지 않겠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강호에서 이리 만나기가 쉽나. 그렇죠. 뉴딜 정책으로 시작해서 갑자기 혁명으로 끝나는 약간 그런 거예요. 너무 정확하다. 중국 정부가 사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고민이었어요. 그러게요. 안 팔 수도 없고 네, 사람을 안 그렇죠. 모을 수도 없고. 모으는 건 괜찮은데 올 때마다 애들이 이거를 어떻게 해산을 잘 시키지 이게 약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사실 나중에 명나라 그 후기에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이자성의 난. 네. 그것도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였던 애들이 집에 가기 싫은데 우리 한번 전국 순환이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커지는 거거든요. 저는 아까 종교 이거 얘기하니까 그 동방불패 있잖아요. 네. 동방불패에 나오는 게 1월 신교거든요. 거기는 명나라 말기였거든요. 그렇죠. 명나라 네. 말기. 1월 신교도 굉장히 새가 커서 막 그랬었잖아요. 맞아요. 그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웃긴 게 그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박살을 내면은 이제 어중이 떠중이 다 달라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통제가 안 돼요. 사람이 많으니. 그렇죠. 그렇죠. 아무튼 이 몽골 지역이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인데 이제 몽골 제국은 사실 세 가지 유형이 좀 다 겹치는 거긴 한데 아무튼 이 몽골 제국이 만든 세계 시장의 어떤 그 순환 속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지역이 바로 중국 호주 등의 이 남부 지역과 아까 말했던 저쪽 장강 이남 쪽에 네네. 소금을 생산하는 그런 지역들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시장 경제의 폐해를 지켜본 한 남자가 있는 거죠. 한 남자만 지켜보진 않았겠지만. 남자. 이 남자가 바로 명나라를 세운 주원장 홍무제입니다. 이 사람이 몽골 제국이 만든 세계 시장의 순환 속에서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게 농업사회에 미치는 그 파괴적인 그거를 너무 절실하게 느낀 구구절절하게. 그러니까 이때는 생산되는 게 별로 없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정근대 사회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뭐 기근이 일어나가 자연재해나 한번 이렇게 닥쳐가지고 생산이 한번 정체가 되면은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마을 몰살이겠네요. 그래서 정말. 초토화는. 그래 이 사람 주원장이 아마 거기서 가족을 다 잃었나 그럴 거예요. 뭔가 조원장이 맞아. 울분이 있는 네. 많은 사람이었어요. 좀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자신 자체가 사실은
몰락한 농민으로서 체제 피해자였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연하게도 정말 당연하게 주원장이 몽골 제국이 만든 이 세계 시장이라는 이 시스템을 유지할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죠. 이걸 내가 왜 유지해? 그쵸.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웠을 때도 시장 경제나 상공업을 중시하기보다는 이제는 농업 중심적인 그런 사회로 재편해버려요. 실제로 이제 이갑제나 이런 걸 도입을 그런 제도들을 도입해서 지역별로 다 묶어버려요. 이동을 못하게. 너는 여기 정착해서만 살아. 이런 식으로. 그게 나중에 명나라 말기에 이제 완전 박살나죠. 어쨌든 중국이라는 나라는 기본적으로 크기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조금씩만 생산돼도 모임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국내에서는 가장 좋은 책이 쾌락의 혼돈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을 보면 이제 명나라 말기에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이 사람들이 정말 흥청망청하면서 뭐 성리학이고 뭐 나발이고 뭐 그냥 다 그냥 조선은 거기만 믿고 있었는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긴 아무튼 주원장이 이제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러니까 이갑제 도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농민의 이동도 억제하고 뭐 이런 여러 조치들을 막 취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말한 소위 말하는 대분기가 시작되는 거죠. 아까 유럽이나 일본 쪽들은 이제 해양 지향적인 걸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네. 중국은 다시 농촌 지향적인 걸로 바뀌는 거예요. 다시 내륙 안으로 들어가는 그렇죠. 거죠. 내륙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재밌게도 우리는 이제 조선왕조를 보면서 한국인들은 조선왕조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식민지화가 안 됐는데 그런 생각들 하죠.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한번 해보잖아요. 고려가 오래 갔으면 막 이런 아니, 혹은 생각하는데 조선이 좀 일찍 끝나고 새로운 나라가 그렇죠. 좀 했다라면 그렇게 되든지. 네. 네, 중국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명나라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명나라만 아니었으면 우리가 세계 정복했는데. 그때 그 중요한 순간에 그렇죠. 다시 내륙지향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그렇죠. 그런 거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몽골 제국이 만들어온 세계 시장의 붕괴 속에서 그 단맛을 본 이 단맛을 맛본 유럽과 일본 등의 어떤 주변부 지역에서는 상품과 시장을 찾아서 해양 지향적인 걸로 막 이렇게 돌진해 간다면 중국은 이제 내륙으로 점점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중국도 그게 사실은 되니까 가는 거 아닐까요? 우리처럼 그렇죠. 작으면은 안 될 텐데. 아니, 뭐 작아도 뭐 당시에는 뭐 자급자족은 되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아무튼 중국이 이제 내륙 지향적인 사회가 된 거는 사실 근데 주원장 개인의 어떤 성격만으로는 설명하기 좀 어렵고요. 당연히 몽골 제국이 남긴 유산을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몽골 제국이 우리는 망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거 중국 중심적인 사관이고요. 그냥 잠깐 후퇴한 거예요. 사실은. 몽골 제국은 아직 남아있어요. 이것도 심지어 나중에 계속 바뀌면서 나중에 좀 여담을 얘기하자면 몽골 이 징기스칸 마지막 후에 그 딸인가요? 그 사람이 청홍타이 씨한테 시집을 가요. 그래서 이 몽골이 웃긴 게 뭐냐면 징기스칸 일족이 워낙 강력하잖아요. 네. 카리스마가 보통이 아닐 거 아니에요. 왜냐면 그 조그만 나라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엄청난 그게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쭈그러들어도 기계가 남다르군요. 그렇죠. 우리가 썩어도 준치라고 그 위험과 이런 건 가시지 않거든요. 그래서 몽골 지역에서는 징기스칸 이후로는 징기스칸 일족만 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일족이 아니면 칸을 못 떼요. 아무리 내가 잘나고 뛰어나도 네가 뭔데 이러면 다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청나라가 그러니까 만주족이 이제 중국을 장악을 해갈 때 제일 중요한 게 역시나 만주족만으로는 힘이 어렵거든요. 이 만주족의 기마가 아무리 강하다고 해도 중국이 1억이 넘기 때문에 네. 여진족 인구가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그 100만으로 1억을 지배하려면 사실 조력자가 필요한 거죠. 네. 그때 이제 많이 데려오는 게 몽골 기마부대거든요. 근데 이 몽골 기마부대를 끌어들이려면 역시나 그 어떻게든지 징기스칸 일족하고 연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혼이 최고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징기스칸 그 옥새를 아마 그 청나라가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가 사실 굉장히 다민족적인 시스템을 갖는 게 그 여진족의 만주족의 왕이면서 황제이면서 동시에 중국의 황제가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 몽골족의 칸이 되고 그 몽골족을 장악하는데 몽골족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게 라마 종교거든요. 네. 티베트 불교. 네. 그래서 티벳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나라 영토가 계속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티벳을 안전하게 확보를 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주변에 키르기스나 이런 주변 유목민족들을 정벌을 해야 돼서 중화아시아로 쳐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이죠. 네. 지금 중국의 영토보다 더 큰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거기서 몽골을 소련이 뺏어가고 그쵸. 이제 그 나머지 영토는 어떻게든 지켜내는 그런 걸 겪어서 지금 중화민국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건데, 그러니까 청나라는 사실은 우리가 화이라고 하잖아요. 중화와 이민족이라고 했을 때 중화를 그 화를 지배하기 위해서 이의 왕이 된 거예요. 이 전체를 통일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도 동이죠, 사실. 그렇죠. 동이죠. 그러니까 이를 지배하는 왕으로서의 청나라 황제 이게 되는 거고, 그 청나라 황제 이민족들을 묶어서 만들어낸 힘으로
중국 내륙을 점령하는 통치하는 그런 이중적인 어떤 그 군주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나라를 중국 왕조를 안 보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신청사라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런 게 있는 게 이런 맥락입니다. 사실은 너무 멀리 왔네요. 이게 여담으로 조금 더 다 갈만한 곳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담을 조금 얘기하면 나중에 그래서 그 영국 애들이 왔을 때 네. 그 영국 애들 이제 쳐들어온 거는 이거 수교를 하자고 했을 때 청나라가 거절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니네가 절을 안 한다 이거예요. 아, 그쵸. 근데 절을 안 하면 내가 거느리고 있는 이민족들한테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로 거절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뭔데 그러면서 주먹 한 방에 후두둑으로 100년의 치욕으로 가는 거죠. 그쵸. 인사 한번 하라 그랬더니 아구창을 맞고 진짜 슬프다. 말만 들어도 난 길 가다가 젊은이 인사 좀 하게 했더니 뭔데? 바로 그냥 근데 그 전에 사실 청나라가 이미 그 역시 청나라 백령교도나 이런 종교 집단이 또 난을 네. 일으켜서 거기서 많이 소진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집에 어른이 할아버지가 지금 자식이랑 며느리는 지금 종교 그것 때문에 휴거 때문에 집 나가고 그러고 있는데 애 찾아 다니다가 젊은이 담배 피지 말고 인사 좀 하게 했더니 넌 뭔데 하고 우리 아버지도 한테 인사를 드렸는데. 그렇게 처맞고 절뚝거리며 집에 돌아오는 슬픈 노인의 뒷모습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다민족적인 시스템을 지닌 청나라가 중국의 어떤 국민국가로 변해가는 과정이 20세기의 역사라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사실 티베트나 뭐 지금의 위구르나 몽골인, 내몽골이나 이런 족들이 식민지화가 되는 거고 사실 조선도 식민지가 될 뻔했죠.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네. 오늘 아마 거기서 이제 조선이 탈출을 한 거죠. 운 좋게. 탈출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슬프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일본이 뺏어간 거죠. 그쵸. 조선을 뺏어간 거죠. 이제 아무튼 슬픈 얘기입니다만 뭐 탈출할 공간이 없네요. 오도가도 못하는. 오도가도 뭐 이쪽 식민지냐 저쪽 식민지냐 뭐 네. 이런 문제인데 아무튼 돌아가자면 몽골 제국이 망한 건 아니에요. 이렇게. 네. 아직 북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지 중국 내륙에 대한 어떤 통제력 정도만 좀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북원이라 그래서 여전히 북쪽에 가서 잘 살고 있고요. 북원. 네, 북원이라 그래가지고 잘 살고 있고 계속해서 세력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쳐들어와요. 네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명나라 황제를 사로잡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게 소위 말하는 명나라에서 그 유명했던 북로남외라는 겁니다. 여기서 외는 뭘까요? 외구. 왜? 맞습니다. 네. 외구죠. 북쪽엔 오랑캐, 남쪽엔 외구. 맞습니다. 외구는 왜 나올까요, 갑자기? 왜? 뭐야, 당황했네. 왜? 왜 나올까요? 왜 나오는 거야? 왜? 그게 왜 이렇게 애들은 그때 그렇게 노략질을 했대요. 이게 조금 더 거슬러 가자면 좀 뒤에서 할 얘기긴 한데 그 남송이 망하고 나서 아까 중국은 뭘 쓴다 그랬죠? 은이요. 네. 은 말고 사람. 동전을 쓴다 그랬죠. 동전을 쓴다 아, 그랬죠. 동전. 구리. 네. 동전을 쓰잖아요. 네. 근데 남송이 많으니까 동전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동전들이 대규모로 일본으로 유입이 돼요. 네. 그러면서 일본 사회가 초전 박살나기 시작합니다. 거기가 갑자기 화폐가 엄청 늘어나고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여기도 막부가 유지하고 있었는데 네. 갑자기 시장 경제가 막 늘어나니까 박살나기 시작해요. 그럼 노략질을 막 하기 시작하고 거기다 또 몽골이 또 일본 쳐들어간다고 고려하고 손잡고 막 쳐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이거 막는다고 또 전국에 있는 무사들이요 집결하라 그래가지고 다 가서 막았는데 돌아왔더니 주인이 바뀌었네. 땅 주인이 이러면서 약간 여기서 낭인이 돼요. 그렇죠. 대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쪽 일본 쪽에서도.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으로부터 대규모의 왜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왜구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노략질 떠나고 그 가는 김에 고려도 이러면서 그렇죠. 고려로 쳐들어오고. 중간에 있으니까. 그렇죠. 그 거의 이런 거 바람을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바람은 이쪽으로 보니까 고려로 가자 이러고 고려로 가고 이쪽으로 가면 남부로 가자 그래서 남부로 가고. 점지해 주시는 대로 그러니까 가는군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왜구들이 막 하는데 이 왜구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쁜 거죠. 나쁜 거긴 나쁜 건데 중국인들 입장에서는 고민을 하기 시작. 생각해 보니까 아까 명나라가 무역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얘네가 고민은 쟤네를 갖고 장사를 하면 어떡할까? 노략질만 할 게 아니라. 장사를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중국 남부 사람들이 무역에 막 밀무역이나 이런 걸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같이. 저기 잠깐 노략질은 그만 내 말 좀 들어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구라고 하면 일본이라 생각하지만 네. 중국인이 더 많아요. 옛날에 근데 신라 때도 신라 왜구도 있었다고 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쵸. 저희가 이 왜라는 말 때문에 다 일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맞아요. 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왜구가 막 들끓으니까 명나라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 명이 어쨌든 가장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거는 몽골이죠. 역시 한번 쓸렸던 그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명이 이제 북의 그 몽골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수도를 일단 최전선으로 가져갑니다. 참 이런 거면 대단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도가 최전선. 우리가 가장 본격. 앞장서서. 본격으로 하겠다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를
최전선이 북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북경은 사실 내륙이죠. 확실히 내륙이죠. 네, 너무 내륙이죠. 너무 내륙이죠. 사실 무역 중심으로 하긴 좀 심각한 곳이고 아무튼 그렇다니까 북의 유목 집단과 투쟁을 하다 보니까 해양 진출보다는 이제 내륙 지향적인 국가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근데 북경이 또 몽골의 수도였잖아요. 보란 듯이 간 거 아닐까요? 아 그거는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대도가 북경 지역은 맞는데요. 네.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명나라가 점령을 하면서 박살내버려요. 그리고 이제 여기 또 여담인데, 그러니까 몽골 제국의 수도는 대도라는 거는 이제 대도라고 하는데 수도가 여러 개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지역을 그러니까 유목민 세계의 지배자로서 통치하는 수도가 있고 이제 중국인들 내륙을 지배하는 황제로서 지배하는 수도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좀 여담이고. 아무튼 돌아가자면 이제 김호동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 중국만 이렇게 내륙 지향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그 몽골 제국이 점령했던 수많은 지역들이 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티모르 제국 멸망 이후에 오스만 제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몽골계 유목민 집단이 점령하고 있는 페르시아나 뭐 이런 지원국들하고 100년 걸쳐서 싸워요. 진짜 피 터지게 싸웁니다. 패권을 두고. 그리고 저기 인도 쪽에 무굴 제국 사실 네. 몽골 제국 후예거든요. 얘네도. 무굴이란 이름 자체가 맞습니다. 네. 그 얘네도 또 주변에 유목민들하고 또 치고 막내고 막 해양으로 못 내려가고. 신경 쓸 틈이 없네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중앙아시아도 뭐 말할 것도 거긴 유목민 천지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몽골 제국이 지배하고 있던 여러 지역에서는 이제 몽골 제국 붕괴 이후에 몽골계 혹은 그와 그 밑에 있었던 어떤 유목민들 집단들과의 어떤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 내륙 지향적인 사회로 점점 변모해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변모를 못 시키면 자기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유목민을 상대할 틈이 없었던 이제 유럽이나 일본은 해양 지향적으로 막 하는 거죠. 우리 남들 힘들 때 꿀빨을 가는 그렇죠. 약간 이것들이. 꿀빨로 하죠. 상품을 찾아서 중국으로. 그렇죠. 주워 먹는 지금 이런 상황. 그렇죠. 그러니까 김원동 교수는 그런 면에서 사실 몽골 제국이 그 이후의 역사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그렇네요. 이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명이 이처럼 이제 유목민족하고 전쟁을 하잖아요. 네. 그럼 전쟁을 하면 사실 북쪽에 물자가 없어요. 근데 전쟁에는 비용이 듭니다. 네. 그럼 물자를 어떻게 조절하냐면은 남부가 사실 중국은 남부가 이미 굉장히 비옥하잖아요. 비옥한 땅이잖아요. 남부로부터 세금을 은으로 걷어요. 은으로 쫙 빨아들여서 걷어가지고 그 북쪽에서 뿌리는 거예요. 물자를 막 사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네한테 이 급료를 막 나눠줘요. 군인들한테. 너네 은을 받아. 그러면 군인들이 또 이거 먹으라는 건가?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바꿔야죠. 삽니다. 그렇죠. 네. 삽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남부에서 뭐가 필요하죠? 남부에서 돈이 필요하죠. 돈이 필요하죠. 네. 은이 필요한 거예요. 네. 왜냐면 정부가 끌어가니까. 네네. 은을 구하기 위해서 중국 농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옆에서 은광이 터진 나라가 하나 있었죠. 일본이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 동남아를 통해서 약간 허연 것들이 올라왔죠. 백인들이 올라왔죠. 네네. 이 백인들이 남아메리카에서 채굴한 그 멕시코 은이나 뭐 이런 것들을 유럽을 거쳐서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쏠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중국 애들은 거기다 상품을 팔고 은을 캐서 정부에 세금을 내면은 정부는 그 은들을 모아가지고 북경 쪽에서 막 풀어요. 그러면 이 북경 쪽에서 풀리는 또 은을 갖고 또 마피아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저 은을 누가 가질 것이냐. 그래서 누가 중국 정부하고 명나라하고 무역을 할 것인가를 두고 난리가 난 지역이 하나 생깁니다. 그게 만주입니다. 만주 여진족들입니다. 이 만지래. 만주 그 여진족들 사이에서 치열하게 그냥 아주 그냥 난리가 나요. 패권 다툼이 그냥 내가 명나라하고 무역할까 하면서 나야. 이거 선 하나 잡으면 우리 부족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피 터지는 마피아들 간의 전쟁이 터지겠어. 이게 사실 마피아들끼리의 전쟁이 무섭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최종적으로 승패를 이제 잡은 게 토너먼트 후에. 그렇죠. 승패를 잡은 게 그 유명한 누르하치입니다. 그게 누르하치가 만주를 통일하는 거고요. 이제 그 중국에다 은을 팔던 또 한 나라가 있었죠. 네. 일본에서 또 아까 제가 혼란이 왔다 그랬잖아요. 네. 그 혼란을 정리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네. 그게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렇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은의 이런 세계사적 이동 속에서 북쪽에는 여진, 남쪽에는 일본이라는 두 개의 어떤 마피아적인 집단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정리했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얼마나 통일의 힘을 갖고 있으니까 얼마나 무지막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갖고 이제 중국으로 쳐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륙 지향적이었던 집단들에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6세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내륙 지향적인 동북아시아, 서남아시아 지역이 이제 해양 지향적인 유럽, 동남아, 일본이 이제 거기 도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매칭이 이뤄지는군요. 그렇죠. 이제 매칭이 이루어지니까 조선이 중요해지는 거예요. 두둥.
두둥. 그러니까 이 도전하게 되는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1592년에 임진왜란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사실 정말 슬픈 일이긴 한데, 그러니까 내륙지향적인 명나라의 국제 질서 속에 포섭돼 있던 조선왕조 또한 당연하게도 내륙지향적인 국가였겠죠. 그렇죠. 네. 근데 당시에 조선왕조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사실 논할 게 없어요. 음. 어차피 중국 세상인데 뭘 논합니까? 사실은 우리를 넘볼 애가 있어야, 사실은 도전할 애가 있어야 뭘 우리를 넘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주도 중국도 일본도 모두 중국의 압도적인 우위 속에 있는데 사실 한반도의 가치를 논하기가 좀 그렇죠. 근데 이게 상황이 바뀐 거죠. 북에서는 명의 몽고족과 싸우는 사이에 만주국이 일어났고, 남에서는 일본이 통일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임진왜란을 통해서 이미 이때부터 16세기부터 한반도를 반을 달라 그래요. 명나라하고 전쟁하면서 둘이 협상을 해요, 일본하고. 한반도 북부는 명나라가 통치하고 명나라가 가지고 남부는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한반도 분단의 시장 벌써 여기서부터 나타나는 겁니다. 나 일본어 쓸 뻔. 혼또? 혼또요. 근데 아직은 사실 내륙지향적인 국가들이 힘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은 거죠. 그러니까 만주족은 사실 반대로 또 만주족은 위에 있던 만주족은 이제 중국 내륙으로 들어가려 그러니까 네. 후방을 또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조선을 후두둑 하는 겁니다. 그게 호란인 겁니다. 정묘호란, 병자호란 네. 이렇게 터지는 거죠. 그렇게 정미가 후두닥 되고 나니까 이제 중국 저쪽으로 들어가는 거고, 아까 말했듯이 그렇게 중국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점점 그 저쪽 티베트까지 영토를 확장해가는 그런 네. 영역이 되는 거죠. 이거를 모르고 우리가 예전에 우리 한번 이 얘기했지. 임진왜란을 그냥 일본의 침략으로만 이해하고 있다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되게 신선한 충격이 있었어요. 왜냐면 왜 그랬냐면 생각해보니 일본이 왜 침략했는지를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 보통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근데 통일은 했지만 아직 그 안에 있는 장수들의 그런 끓는 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돌렸다. 조선 쪽으로 돌려서 이쪽으로 그럼 조선을 치자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뭐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그거 하잖아요. 같잖아. 애가 혈기왕성 싸움박질을 하니 운동이나 시켜봅시다. 그렇죠. 그런 느낌인데 설득력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어른들의 사정 같은 이런 무슨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전혀 모르다가, 근데 그걸 몰랐다는 사실도 몰랐어요. 그냥 임진왜란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왜 맞지? 일본인은 야욕이 있어서 항상 이런 식으로 넘보다가 해양 국가라서 늘 대륙을 다 탐낸다. 그치, 탐낸다. 탐내기 때문에 이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이제 만주에 가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또 이렇게 했고, 뭐 일제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막상 생각해 보면 딱히 이유가 안 돼요. 그 왜가 없는 거야. 왜가 왜? 왜고라서 왜구니까 왜가 있었겠지. 이미 왜가 있잖아. 아 이거 어떻게? 이거 왜밖에 생각 안 날 것 같아, 강의. 왜? 근데 바로 여기서 이 은의 이동과 이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이 모든 흐름들 있잖아요. 경제의 부흥과 시장, 이것들을 들으니까 그때서야 느낌이 오는 거야. 나는 그동안 왜라는 거를 전혀, 그러니까 내가 왜가 있었다는 것 자체도 질문을 하지 않았었구나. 맞습니다. 그냥 임진왜란이 일어났다. 일본 사람 나빠요. 근데 결국은 이게 또 필요에, 우리 이제 전체적으로 그 문세님이 해주신 강의에 어떤 필요에 의해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인 것처럼 이것도 이제 거기에 딱 들어맞는 예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기 전에 맨 먼저 보내는 그 서한의 내용이 딱 그거죠. 너네 옛날하고 우리가 같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 일본은 옛날하고 완전히 다른 국가다. 우리 엄청나게 상공업 많이 발전시켰고 엄청나게 부유해졌고 엄청나게 강해졌다. 옛날에 그런 우리가 아니야. 통신사 그렇죠. 보내서 막 우리가 넙죽넙죽하던 그때가 아니다. 그때가 아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내가 왕이었으면 편지 딱 한 자 적어주세요. 왜? 왜? 못하겠어요. 죄송해요. 한 달 선조가 만에 만나는데 왜 그만합시다. 그래? 한 달 만에 만나는데. 아니, 선조가 한서봉 불러서 야 너 글씨 써. 왜라고. 왜? 복사해요.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까먹었어. 왜 때문에. 내가 뭐 하나 설명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지금 까먹었어. 아니 자꾸 설명하니까 물어보고 싶잖아. 왜? 조용해. 아무튼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근데 만주족도 사실은 중국에 들어가서는 이제 자꾸 생각나시나 봐. 어떡해. 이게 왜 때문에 자꾸 이게 내가 몸 얘기 말이 헷갈리네요. 이게 어렵네. 그러니까 아무튼 청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그러니까 완전히 그 해양 지형적이라고 하는 게 좀 어려운 게 제가 그 만주족 때문에 그런데. 네. 만주족은 사실 이제 중국을 장악하려다 보니까 좀 내륙 지향적으로 바뀌어요. 그 과정에서 좀 바뀌는 게 있긴 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래도 그 내륙 지향적인 국가들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힘은 없던 거죠. 네. 그러니까 주변 그 임진왜란에서 그렇죠, 일본이 그쵸. 일본도 그렇고 명나라 청도 계속해서 주변에 있는 유목민들 제거하기 네. 바빴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사실 고민해야 될 지점은 사실 이게
일본이 뭐 그렇게 세졌다.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얘기하려고 그랬다. 여담인데요. 일본이 당시에 쳐들어오게 된 그 배경 중에는 이제 일본이 다시 동남아에 많이 진출했거든요. 네. 그 동남아에서 유럽 애들이 식민지를 세우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다는 설도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 애들이 동남아에 식민지를 세우는 걸 보고 일본 애들이 식민지라는 개념이 있구나. 우리 조선에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눈이 크게 뜨였겠네요. 네, 이랬다는 얘기도 있어요. 있군요. 그거 얘기하려는데 갑자기 왜 때문에? 그러니까 왜라고 하면 설명 제가 남쪽에 갔더니 식민지라는 게 있더군요. 너님을 통해서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오는 거지. 왜 이렇게? 되게 웃긴 게 일본이 나중에 이거까지 얘기해야 되나 봐요. 일본이 나중에 조선을 식민지화 시켰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 임진왜란 당시에도 조선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고추를 준 거 아닙니까? 고추는 그전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뭐냐면은 토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토지 조사를 해요. 임진왜란 때도 했어요. 임진왜란 때도 그 전쟁 중에. 네네, 전쟁 중에도 자기네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기네 시스템을 이식하는 식으로 하는 거죠. 이분들은 그 조선 후기에도 들어와서 토지 참 열심히 하시더니 그때도 또 근데 일본이 사실 토지 조사 사업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철저히 하는 축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국주의 국가 중에 특이해요. 영국은 그렇게 안 해요. 일본적이네요. 영국 애들은 인도에 가서 그냥 대충 해요. 그래서 아직 인도가 적골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남의 나라한테 인도가 아직 좀 문제가 있는 게 그래서 그래요. 그런 거를 정리를 잘 안 해줬어요. 근대화가 되는 시점에서 그걸 정확하게 탁탁탁 해주질 그렇죠.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집트에 가서도 이집트도 토지 하나의 주인이 여럿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걸 중충적 소유라 그러는데 토지 소유를. 근데 우리 조선은 사실 옛날부터 토지에 대한 집착이 컸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부동산의 나라 아닙니까? 사실 중국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중국의 이런 성리학적인 시스템을 받다 보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배타적 소유권이 많이 발달해 있던 시스템이기 때문에 일본이 정리 사업을 하기 굉장히 편했지만 일본 자체도 굉장히 철저히 하는 게 있었어요. 자기네들 자체도 철저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인도의 세계 지배를 보면은 토지 정리 사업을 그렇게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정근대적 관계들이 좀 정리가 안 되고 얽혀 있다 보니까 근대화에서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근데 여기서 정말 고민할 지점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조선왕조의 어떤, 그러니까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조선왕조의 지배 집단은 일본의 무덤이나 뭐 이런 거 계속 비판하긴 했어요. 저런 쌍것들이라고 해야 되나? 야만족들 이렇게 하니까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작 일본이 어떻게 조선왕조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 조총을 들고 오게 됐는지 이 조총이 여기까지 오게 된 세계사적인 그 흐름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그 미개하다고 그렇게 깔봤던 나라가 어떻게 저렇게 저런 기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성장했는지를 그렇죠. 그건 살펴보지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몰랐던 거 사실 탓할 수는 없는 거죠. 여기서 왜 다음에 하나 더 추가되는 거 어떻게가 있군요. 그렇죠. 육하 원칙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 당시의 조선왕조의 능력이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조총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조총의 위력이나 뭐 조총을 어떻게 활용해서 전술 전략을 짤 것인지도 알고 있었고 심지어 전쟁 와중에 조총을 수입 대체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능력이 있었던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총을 생산해서 심지어 나중에 19세기쯤 오면은 세계에서 가장 화승총을 잘 만드는. 그렇죠. 가장 빠른 시간에 불 붙고. 하지만 이제 그 너머로 거의 연말에 가까운. 그 이후로 안 넘어간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조총을 생산할 수 있게 되죠. 조총 자체가 정작 어떠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다는 거죠. 왠지 그쯤 되니까 또 환의 그 기운이 칼리신이 고프를 한문으로 풀어서 가리신이 뭐 이래가지고 그거 다 한국 거라며 우기는 사람이 있을 것 같은.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가리신이 고프 이래가지고 한문으로 쫙 써서. 그러니까 이제 대체 저 일본 사회의 어떠한 변화가 은혜 세계사적 이동에 의해서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런 걸 파악하지 못하니까 16세기의 일본이 조총을 들고 왔을 때는 막았을지 몰라도 19세기의 일본이 군함을 이끌고 왔을 때는 막지 못하고 식민지로 전락하게 됐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한국이 뭐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이런 면에서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룬 16세기는 우리가 앞으로 다룰 19세기까지의 세계를 이해하기 위한 전사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이해를 해야 그쵸. 비로소 그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지정학적 가치라는 것도 그러면은 좀 더 냉정하게 봐야지 어디 서 있는지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지.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이래서 됐구나도 알 수 있지만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됐구나를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결국 이전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던 곰의 알박기가 딱히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문세님이 이렇게 1시간 동안 공들여서 설명해 주셨다.
이제 여담으로 좀 한마디 더 네. 뭐 원고에 없는 얘기를 하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 사회를 볼 때도 좀 달리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일본이 해외 진출이라고 하면 그렇죠. 침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데, 어쨌든 자기네들 입장에서 해외 진출을 해외로 하는, 뻗어나간 것? 나가는 과정이 별로 없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뭐 아시는 거 뭐가 있으세요? 없죠. 난 오히려 제가 기억나는 건 기억을 못 하겠지만 어쨌든 많이 알지를 못하지만 모든 역사가 그냥 막부가 바뀌면서 그 내부를 단돌이 하고 그 와중에서 그 주변 그 농민들이라든가 그 사무라이들 이것을 교체하고 이런 그런 뭐랄까 빈목 이런 것들의 그 소용돌이만이 많이 기억나거든요. 그 사이에서 많이 등장했던 무사시 얘기도 그렇고 이제 그런 류 얘기들이 다 그런 류 얘기들만 있어서 어디 나가서 뭘 했다는 얘기는 의외로 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그때 당시에 그 얘기 말고는 별로 들어본 적 없고 내가 유명하지 않아서 못 들은 건지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 이전에 한 번이 더 있어요. 백제 멸망 때.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한 번 진출했죠. 아. 그러니까 그리고 임진왜란 때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19세기에 제국주의 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크게 후려쳐서 얘기하자면 일본이 해외로 뻗어나가는 시기 딱 그 세 가지예요. 정말 중요한 시기긴. 근데 이 세 가지가 모두가 일본 내부의 엄청난 변화들과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제를 구원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일본이 율령 체제를 도입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사회를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고대 국가라는 시스템이 형성되기 시작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과정이 사실은 뭐 때문에 일어났느냐? 한반도의 통일 과정하고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고구려하고 백제가 후두둑 당하면서 네. 중국은 당에서 송으로 변화하는, 그러니까 중세가 끝나고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였고, 중국은, 한국은 고대 국가가 이제 완전히 정립하게 되는 그 시기였고, 일본은 중국식 율령 체제를 받아들여서 다이카 개신도 하고 그리고 일본이라는 국호를 쓰고 네. 이런 8세기 초반에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한 번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 뻗어나가고 그다음에 쑥으로들고 쭉 쑥으로들어 있다가 나중에 임진왜란 그때 터졌을 때, 그러니까 다시 막부 체제는 중세 근세로 넘어가는 시기에 네. 다시 한번 밖으로 나갔다가 그 저지당하고 내부로 들어왔죠. 그 다음에 근대 국가로 바뀔 때 다시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쭈그러들었죠, 지금. 왜냐면 역사 얘기를 듣다 보면 이제 그 각 나라가 가장 많이 했던 류의 얘기들을 통해서 무슨 영웅담이든 뭐 이야기거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보면 이제 중국은 이제 삼국지 같은 걸 보다 보면 그쵸. 이제 항상 나오는 테마가 중국은 역시 천하통일이잖아요. 그렇죠. 넓은 땅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걔네 음. 테마였다면 일본도 비슷한 느낌인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지지고 볶다 그치, 막부 통일. 라는 느낌. 근데 이제 이게 비슷한 섬나라나 섬의 근처에서 바닷가 쪽을 끼고 있었던 나라들, 뭐 스페인이나 영국, 이런 유럽 얘기들 보다 보면 그쪽 사람들이 왜 배 타고 막 나가는 얘기들 무용담 많잖은데 의외로 이게 없는 거예요, 일본이. 맞아. 그런 얘기가. 근데 그게 뭐 얘기가 원래 없었던 건지. 모르는 건지. 모르는 건지 몰랐는데,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일본 체제 자체의 큰 변화를 배경으로 그 전후에 일본이 해외로 그렇게 확장하는 게 있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알면은 지금 일본이 저렇게 다시 내부로 침잠하고 있는 거를 좀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말씀하신 걸 생각해 볼 때는 아주 큰 환난이 있을 때 외부로 뻗어나갔는데 이제 다음에 또 뭔가 또 큰 환난이 있으면 다시 또 외부로 뻗어나갈 그럴 수도 있다는 있겠다는. 네. 그러니까 일본 생각이 드네요. 역사를 파악할 때 사실 이런 외부로의 어떤 진출이랄까 이런 거를 좀 더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쵸. 그것과 그리고 체제와의 어떤 어떤 시기를 변동. 짐작할 수 있겠네요. 뭐 그런 지표가 될 수도 있겠죠. 네, 뭐 반드시 같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네. 그럼 이게 약간 그 요즘에 돌고 있는 그 일본계 얘기로서 치면은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정상국가가 됐을 그렇죠. 때 됐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제 또 이제 그쵸. 바깥으로 이제 그렇죠. 나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어떤 입장은 그거를 우리가 미리 선제적으로 좀 어떻게 참여를 하든지 해가지고 좀 같이 좀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건데 어차피 정치적으로 우리가 뒤에서 다루겠지만 네. 정치적으로 한국이 가장 앞선 공화정 시스템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이끌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을 그럼요. 갖고 있어요. 네. 그리고 왜냐면 그게 선제적으로 돼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이게 모순적인 게 그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정상국가화가 되어야 우리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전쟁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를 갖춘 정상국가가 돼야 된다는 건 또 우리 약간 트라우마상 그렇죠. 트라우마를 위협이 건드리는 되니까. 트라우마상 이제 모순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도와주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잖아요. 옆집 남자가 있어. 근데 너무 말랐어 못 먹어. 혹은 뭐 이렇게 좀 어려워. 그래서 도와줘서 사람이 잘 살면 좋은 거니까 좋았더니 갑자기 내가 없을 때 우리 와이프랑 너무 건장해졌어.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컨트롤이라는 게 그렇죠.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면 저희 이제 언젠간 해야겠지만 저랑 문쌤이랑 가끔 사석에서 했던 얘기지만 그 일본에 대한 지금 일본의 그 어떤 현재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태반이 일본이 지금 정상국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정상국가가 아니다라는 데서 기인한다는 게 크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상화를 시킨다라는 건 그네들이 군대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게 그쵸. 이제 주변 국가들의 트라우마를 엄청나게 자극하는데 그렇죠. 문제는 그러면 그 트라우마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군대를 못 가지게 하면 여전히 또 어떤 다시 주변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일본 사회 내부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맞습니다. 굉장히 그런 모순적인 상태에 지금 돌입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사실상 봉인돼 있는 건데 네. 그죠? 이 봉인을 풀었을 때도 문제고 안 풀어도 문제인 맞아요. 상황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주변 사람들 자꾸 이제 영향을 끼치니까 그렇죠. 이게 보통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한국인 한국인을 풀었을 때 괜찮은 어떤 되겠다라는 태도를 보여주거나 그런 그렇죠. 나라구나라고 생각돼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한국이 좀 선제적으로 좀 이렇게 의사로서 먼저 가가지고 칠까요? 치면 안 되죠. 아무튼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이제 그러려면 사실 그런 일본의 어떤 역사적 흐름이나 이런 걸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일본을 좀 더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역시 오늘 일본은 왜? 어떻게? 어떻게? 안 해. 그런 방송이었다. 한 달 만에 만나서 사람 쓰질나게 하고 왜 그러세요? 귀하게 대하라고 했죠 내가. 선생님 하는 게 좋더라고요. 뭐지 이거. 짜릿해. 조금 금방 약간 변태 같았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우선님 1분 여기까지 하죠. 여러분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